여야 3당이 원내 사령탑을 확정지으면서 다음 주 중 3당 원내대표들이 첫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 처리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경희대 이진곤 개원교수,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그다음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이렇게 여야 3당의 원내 사령탑에 이제 진용이 갖추어졌습니다. 일단 그 3당의 원내 사령탑 진용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니까요, 새누리당은 이런 친박의 지지를 받은 사실은 속으로는 친박이면서 지금 이제 형식적으로는 친박이 아닌 걸로 되어 있는 정진석 의원이 되어 있는데 역시 뭐 친박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새누리당은 어떤 격변, 완전한 뭐 이런 뭐 환골탈태 이걸 기대했다기보다 참 그걸 추구한다기보다는 안정, 뭐 당내 안정, 뭐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가자는 이런 아주 좀 소극적인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도 또 더불어민주당도 보면 운동권 아닙니까? 그렇죠? 운동권 출신의 우상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이제 뽑은 것은 역시 그 당의 정체성이 뭐냐? 옛날에 운동권과 또 친노 이런 그룹들을 중심으로 했던 과거의 그 정체성 그것을 잃지 않겠다. 그러니까 역시 어떤 급격한 뭐 지도 체제의 변화 이런 걸 기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소수 정당이니까 3당 체제에 대해서 소수의 그 국민의당이 말하자면 이른바 그 캐스팅 보트를 이제 그것을 뭐 과시하자 이렇게 되면 노련한 그런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박지원 원내대표를 뽑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두 거대 정당에서는 특별하게 뭐 노선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지 않다. 당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큰 뭐 어떤 쇄신이나 혁신 이런 분위기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일단 뭐 3당 체제에서 이제 협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요 화두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이 3당 원내대표의 궁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좀 바람직해 보이긴 합니다. 일단요. 새누리당 내부에서 정진석 당선자가 됐겠죠. 당선이면 현 상태에서 지금 의원이 아닌데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원내대표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당에서 새 후보 중에서 그런 면을 감안해서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해서 1차 투표에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거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됐고 더불어 3당 체제가 됐고요. 참패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정무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를 뽑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다른 이미 박지원 이제 국민의당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과거에 DJP 연합 때 같이 이제 활동해 본 적이 있었겠고요. 반면에 또 박지원 의원 또한 우상호 원내대표하고는 이전에 본인이 두 번의 원내대표 할 때 소속 의원이었었죠. 그런 상황이 돼 있고 우상호 의원은 제가 봤을 때 지난 2004년에 17대 총선에서 원내에 진입했던 의원들이 지금의 경우에 3선이거나 4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했던 사람들은 4선이었겠고 중간에 한 번쯤 이제 낙선했던 사람들은 3선이 된 셈인데 그런 그룹들이 이제 당의 중심에 전면에 서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입니다. 그중에 대표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우상호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는데 서로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협치에 대한 당위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잘 돼야 될 겁니다. 당위적인 요구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과연 진행하면서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제3당이지만 아무래도 저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역할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시적인 성과는 일단 원내 구성을 제대로 제1정에 출발해서 6월 달에 정시에 출발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국민들도 기대에 부응하는 20대 국회가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제 그 선출이 되면서 이 그동안 김종인 대표가 누누하게 강조했던 것이 그 운동권 문화를 좀 청산해 보겠다라는 거였는데 좀 이런 김 대표와 우 원내대표의 선출이 조금 좀 결을 달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좀 같이 좀 잘 그 조합을 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우상호 의원은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게 아마 그 구상이 이럴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지금 김 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운동권 세력이 말하면 정치 이제 전면 또 거기다가 중심에 이제 들어섰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 국민들이 생각했던 그래 우려하는 그런 투쟁 일변도의 그런 세대가 아니라 네. 우리 정치 세대로서 뭔가 이루어내는 그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세대다. 이걸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지금 아마 원내 부대표단도 그렇게 구성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이 운동권 세력은 또 본질에서는 뭐냐면 투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 운동권 세력 안에서 그렇게 협상 이런 데다 뭐 대화 타협 이런 데다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또 협상하다가 잘 안 되면 또 과거의 투쟁성이 그냥 부각된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앞으로 이 운동권의 이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하튼 김종인 대표로서는 바로 그런 운동권식의 정치, 투쟁 일변도의 정치 이걸 굉장히 이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드러내 보였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제 원내 대표하고 그다음 당 대표 사이에 반드시 이제 뭐 서로 화합해서 이를테면 다 같은 이제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나가기는 기대하기는 아직도 어렵지 않나. 근데 이제 이 운동권 세력인 우상호 원내 대표가 원내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물론 서로가 이렇게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아직 우려 반 기대 반 뭐 그 정도다고 보겠습니다. 원내 수석과 또 원내 대변인에도 운동권 출신을 일단 중용을 하면서 86그룹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공천 과정에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뭐 오영식 의원이나 정청래 뭐 공천 탈락을 하면서 이 86그룹이 좀 날개가 좀 꺾인 게 아니냐 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의 선출로 인해서 좀 다시 부활의 좀 날갯짓을 펴는 모양새인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한 뭐 세 사람 정도가 컷오프 비슷하게 이제 공천을 받지 못했죠. 강기정 의원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네요. 오히려 이번에 대거 당선돼가지고 수적으로는 더 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20대 총선을 거치는 수적으로 늘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런 의식을 평상시 해왔죠. 현장에 취재하시는 분이 잘 알겠지만은 초기 때는 원내 당 대변인 등을 하면서 전면에서 아주 활동하다가 근래 운동권 문화에 대한 비판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은인자중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관용의 태도를 보여주면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86그룹의 과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여줘야 될 겁니다. 대신 이게 이제 김종인 대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게 과제가 되겠는데 사실은 김종인 대표도 총선이 끝난 시점에서 그렇게 당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도 뭔가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거 뭐 그런 계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총선 전이야 이제 공천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당장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조정이 가능했겠죠. 현재는 아마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느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개입할 여지가 있다거나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제 관련 정책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이제 정책 의장을 임명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결정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고 반면에 새누리당은 김강림 의원 경제통이죠.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의 경우도 이제 김성식 의원 역시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중요한 과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차기 대권 경쟁 구도가 될 것인데 이 대권 경쟁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것인가.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한정시키지 않고 여러 당, 외곽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관시키면서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이후에 김종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대표는 이제 지난 5일부터 이제 휴가를 떠났습니다. 취임 이후에 이제 첫 휴가를 떠나서 비대위 체제가 이제 4개월 정도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전국 구상을 하게 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상호 원내대표 이제 선출이 돼서 조금 이제 다른 원내 지도부와 함께 좋은 어떤 그런 향후에 전국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나가야 될 입장인데 김 대표가 어떤 좀 청사진을 좀 구상해서 올 것으로 좀 대충 예상을 해보신다면요. 지금 이제 김 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김종인 대표한테 공천을 받아야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에 김종인 대표가 가졌던 그런 막강한 그 당내에서 영향력이랄까 힘은 파워는 지금 이제 뭐 그거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자신의 위상을 어떻게 안에서 자신의 위상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김종인의 역할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건지 이게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이 한 3가지 정도 만약에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자신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그 자신 이 당에서도 친노 핵심 그룹 이외에는 그래도 저분이 없으면 안 되겠다. 저분이라야 당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저 인식을 갖도록 하면 예. 당내에서도 앞으로도 입지가 확보될 수 있겠죠. 네, 네. 그게 아니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그 비례대표로 또 혹시 그 당에서 해주는 뭐 경제비상위원회입니까? 뭐 거기 그 위원장 정도를 맡아서 그냥 당에서 적절한 뭐 역할 이 정도에서 멈춘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가 뭐냐면 또 역시 자기 그 대권 구도를 가지고 자신이 앞으로 킹메이커 이 역량을 은연중에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의 문전이 좀 닳도록 하는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삼고초려, 십고초려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서 자기 대권을 만들어내는 자기 대권 구도를 스스로 짜보는 그런 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분이 이제 그것을 지금 구상하고 오겠죠. 오는데 아마도 당내에서는 말하자면 당내에서 계속 그렇게 당 장악력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뭐 그냥 타협하는 현실과 타협하느냐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자신의 그러니까 돌파구를 찾느냐 이걸 가지고 앞으로 고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당대회 논란이 조금 봉합이 되면서 김 대표의 어떤 역할론 향후에 어떤 역할론을 갖느냐 이런 얘기도 좀 당내에서 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제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경제 민주화를 또 구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을 좀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도적으로 김 대표의 향후 당내에서의 역할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상 이제 김종인 현 대표를 두고 이제 경제 민주화 관련 얘기를 초기에 많이 했습니다만은 경제 민주화 관련 역할보다는 역시 정치 전략 쪽에 오히려 초점이 중심이 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입법 과정으로 입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는요. 김종인 대표가 오기 전부터 과거에 민주통합당 시절에 이미 당의 강령과 정책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들이죠. 이미 우리가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전체 전국의 화두가 경제 민주화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미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요. 특별하게 새롭게 부각될 것은 없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것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이후의 체제에 대해서 제3의 새로운 대안으로 가는 것보다는 총선 이전에 문재인 전 대표 체제로 그냥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줬단 말이죠. 아마 그걸 걱정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지금 몇 개월 연기하는 이런 방향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상호 원내대표 체제도 그냥 이전의 과거 체제로 돌아갔다는 느낌이 되지 않게끔 이제는 뭔가 달라진 제3의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났다. 그 방향을 보여주는 게 과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김종인 대표 역할은 경제민주화를 넘어선 다른 정치 전략 차원에서 역할로 보여지니까 향후 대권 과도를 지금 야권 전반의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본인이 뭔가 무슨 역할을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판을 다시 만드는 그걸 판을 짜는 그런 역할에서 뭔가 본인이 해보려고 하는 역할 그러다 보니까 당을 넘어서 간혹 이 사람 저 사람 좀 만났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죠.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하나 우리 원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이 86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권을 또 노리는 분들 중에 86그룹의 또 주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당 대표 구도에 좀 우상호 원내대표가 선출됨으로써 어떤 영향이랄까요? 지금 보면은 기동민 원내대표 임명할 때 이제 기동민 의원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좀 친분이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재정 원내대표는 이제 저 TK 출신으로 김부겸 의원과 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박완주 원내수석 임명할 때 안희정 도지사와도 이제 상의를 했다고 이렇게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당 대표 구도에 좀 앞으로 어떤 영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원내 지도부 구성. 이제 공통점은 과거에 운동권 경험이 있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거 구성하는데 지역적인 난배 같은 것도 있었겠죠. 지역적인 난배 하다 보니까 이제 잠재적인 대권 주자하고 관련해가지고 누구는 누구와 관련 있고 누구는 누구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점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원내대표가 과거에 운동권적인 활동을 배경으로 등장한 사람이면은 당 대표까지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조금 뭔가 하는데 부담이 좀 있긴 할 겁니다. 예컨대 원내 대표가 그런데 당 대표까지도 그런 사람이 가면 완전히 저 당은 무슨 당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 대표 준비를 하고 있는 송영길 당선자, 송영길 인천전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담이 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운동권 출신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뭔가 그쪽의 색채보다는 포용력이라든가 겸손 이미지가 강한 사람이 향후 당권 경쟁에서 조금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것은
우상호 원내대표가 아니더라도 예.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국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거였기 때문에 당 네. 대표도 역시 그것이 아닌 그걸 커버하는 쪽의 이미지를 갖는 사람이 뭔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교수님? 일단 그런 그래서 부분. 예, 만약 이제 우상호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단을 이렇게 뭐냐면 우리의 운동권의 역사적 심판을 평가를 받아보겠다 뭐 이런 이제 의지로 나서는데 네. 저는 어쨌든 그게 뭐 온건한 온건한 원내 뭐 대책 또 온건한 국회 운영 이런 쪽으로 가기는 또 상당히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할 혹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그건 이제 저 앞으로의 과제예요. 그러면 네. 당 대표를 지금 김 원장님 말씀처럼 그것도 다시 운동권 색채가 난다든지 어떤 투쟁적인 그 이미지가 있는 분을 한다면 그건 자기 대선 구도를 보더라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제 생각입니다만 정세균 의원 같이 아주 뭐 중진 그 원로 이런 분이 다 이게 쌓아낼 수 있으니까 정세균 의원은 아마 국회의장을 좀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런 분을 차라리 맡기는 것이 당의 안정, 그다음에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그래도 덜 투쟁적인 그런 합리적인 그런 이미지 또 뭐냐면 협상, 타협, 대화 이런 이미지로 가는 데는 그런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당내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이제 보면 뭐 지금 송영길 또 뭐 이인영, 뭐 박영선 이런 분들이 보면 되게 아직은 여전히 투쟁적인 이미지에서 못 벗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된다면 글쎄 또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거 이미지가 또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또 규정되어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지금 이제 내일 새누리당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내일쯤에 이제 원내수석 인선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부터 이제 원내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이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이 3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그 눈치 싸움이라든가 또 기싸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좀? 기싸움을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괜히 뭐 늦추고 있다가 나중에 뭐 6월 7월까지 넘어가기보다는 이번의 경우에는 바로 지금 20일 날 이번 마지막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협상을 시작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지금 이제 20대 총선의 민의는 협치라는 것이었다. 이전하고는 다른 국회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에 따른 압박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시작은 일단 원 구성을 제대로 일정에 맞춰서 하고 정말 6월 7일 날 정상적으로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도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평가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언론들에서요, 저는 이번에도 예전처럼 그렇게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겠느냐, 어렵다는 평가보다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주문과 압박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책임의식도 가질 것이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게 무슨 뭐 논문 쓰는 것처럼 무슨 책을 쓰는 것처럼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상임위 배분 몇 개 가지고 밀고 땡기고 이런 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협상을 해서 이번에는 5월 달에 결론을 내가지고 6월 달에 제대로 20대 국회는 제대로 시작했으면 하고 좀 바라고 싶습니다. 상임위 배분도 그렇고 일단 국회의장도 아직 지금 매듭을 명확하게 짓지 못한 상황인데 지금 일단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뭐 새누리당과의 뭐 연정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내부에서 나오고 안팎에서 나오고 그래서 좀 이 더민주를 좀 견제하지 않나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 가습기 살균제도 그렇고요.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 또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안에서 좀 공통분모를 찾아가면서 좀 이제 더 민주하고 좀 공조를 좀 하는 모습도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저 야당 아니겠습니까? 야당인데 처음부터 스스로 위상을 여기서 국회 내에서 확립하는 것도 그렇고 여당과의 관계에서도 자신들의 어디 말하자면 독자성, 자주성 이런 것을 확립해서 이른바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야당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부터 미리 말이죠.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했다면 이건 어디 가서 자기들 그 정체성이 뭐냐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되고 또 국민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당신들 누구냐? 그런데 바로 그 점에서 이제 보면 국민의당도 처음에는 야당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다음 협상력을 높이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특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이제까지 제3당이 어떻게 보면 끝까지 3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그 위상을 지켰던 경우가 없어요. 대개 중간에 가면 어디 흡수돼 버리거나 뭐 합당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되냐면 자칫하다가는 올해만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 또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3당이 과연 그 여지를 확보하고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때 또 어느 당과의 합당을 하고 손을 잡거나 이렇게 될 것인지 이런 점에서 미뤄볼 때 아까 김 원장도 지적하셨지만은 이번에 출발부터 빨리 좀 해가지고 국회를 3당 체제로 안정을 시키지 않으면요, 의형부정하다가 내년 넘어가면 또 이제 국민의당이 어느 쪽하고 합치느니 연대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당 체제가 협치의 3당 체제가 되기 위해서라도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협치의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그 간담회에서 교문위를 좀 분할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박지원 원내대표도 환노위를 좀 분할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두 당의 어떤 정적인 셈법이 좀 녹아든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분하는데 아무래도 상임위가 더 쪼개져 가지고 한 2개쯤 넣는다면은 여지가 더 생기기 때문에 아마 서로 타협하는 데 비교적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배경에 두고 이제 기존의 큰 상임위를 쪼갠다는 뭐 설명도 가능하지만은 또 뭐 그동안에 좀 무리하게 합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어요.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막 섞어가지고 돼 있고 환경과 노동이 직접적인 그 관련이 또 서로 다른 분야인데 붙이는 것도 문제라는 것인데 뭐 쪼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괜찮은데 그게 이제 다른 무슨 뭐 국민 비용이 증가한다거나 이걸 가지고 쓸데없이 무슨 권력을 많이 늘린다거나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저는 그게 필요하다면 늘리는 거 필요하고 해서 오히려 전문성이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대개 이제 그것 쪼개는 문제보다는 큰 이제 상임위 중에서 뭐 법사위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누가 가져가냐. 특히 법사위 경우는 여당은 여당대로 이제 소수가 됐기 때문에 여당이 가져가야 된다 주장도 가능하겠고 야당의 역할도 가능하겠고 또 이제 국민의당은 제3당이 오히려 중재에 서기 때문에 법사위라는 중간 관문을 장악하는 게 가능해서 특히 법사위 문제가 어느 쪽의 위원장가 가느냐 이거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 새누리당 얘기를 해보면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면서 이 개파 간의 어떤 그런 그 좀 불안한 모습일까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봉합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비대위원장 또 놓고서 좀 인물난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 언론 보도에서는 뭐 손학규 전 고문의 영입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새누리당 비대위 좀 출범을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그쪽에 손학규 전 상임 고문을 영입한다. 이건 정말 답답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 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느 특정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마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그러면 이제 보면 이 그러니까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여기서 이를테면 혁신 비대위로 갈 것이냐, 관리형 해가지고 전당대회 때까지만 갈 것이냐, 이게 이제 과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또 새누리당이 이제 이렇게 원내대표 뽑고 하는 걸 보니까 적당히 관리형으로 해서 또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자, 뭐 이런 분위기로 갈 그런 공산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새누리당이 정말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 국민한테 새롭게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은 혁신 비대위로 가는 게 옳겠는데, 그래서 당내가 아니라 당외에서 당 밖에서 정말 혁신적인 그런 인물을 구하는 게 좋겠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게 안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뭐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그 선출된 이후에 이 협치 이런 거 상당히 강조하면서 이 두 야당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변화를 좀 시사를 하기도 했는데 뭐 당청 간에도 또 협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향후에 정치 변화에서 가장 큰 부분은 아마 당청 관계에서 변할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청와대와 대통령의 행보이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이후에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변수가 될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변화가 있다면 전국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가 되겠죠. 대통령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새누리당은 전혀 변화가 없이 똑같이 가는 상황이 되겠고 그러면 더 추락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대통령은 변화하지 않는데 새누리당만 다시 변화한다라고 하면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가 엇박자가 나는 레임덕이 정말 제대로 시작되는 상황이 되니까 여당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대통령도 같이 변화하는 가운데 아마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대위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뭔가 혁신을 주도하는 비대위를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전대를 준비하는 과도기 정도의 비대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인물난도 마땅치 않고 아까 뭐 김성태 의원 얘기 나왔습니다만 마침 저하고 라디오 방송 중에 하다가 이제 김성태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꺼냈었는데 뭐 그 구체적인 뭐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뭐 괜찮은 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왔으면 하는 희망 사항을 얘기했던 것인데요. 뭐 직접 관련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 정도만큼 뭔가 지금 새누리당을 중심에 서가지고 혁신을 이끌어갈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기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게 총선 전이라면 공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혁신이 가능한데요. 총선 이후에 당을 혁신하다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요. 그래서 결국은 혁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도부 구성하는 문제인데 지금 그 자원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치 않은 이유는 친박은 친박대로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가지고 있고요. 비박들은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에요. 워낙 정치적인 역할을 못 해버렸기 때문에 또 역량이 또 그렇게 돼버린 상황에서 이쪽 저쪽으로 지금 새누리당 그 후유증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어서 일단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변화의 모습이 일장 가장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총선 결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권 지형도 약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에서 이제 대권 주자 야권의 1위로 올라서기도 했고, 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유력 주자인 것은 분명한데 최근에 이번에 총선 결과로 친문재인 세력이 상당히 당내 최대 궤파를 형성하면서 또 하나의 어떤 그 과실을 땄다 이렇게 평가도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제 상당히 어떻게 하다 보면 좀 총선 관련 좀 가려진 측면이 있는데, 이 10일부터 이제 광주를 2박 3일 일정으로 이제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좀 이 행보에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뭐 서로 간에 이제 그쪽 광주시장과 서로 간에 또 교류, 뭐 서울시와 광주시의 교류 이런 측면에서도 또 볼 수가 있겠고 한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추측한데 저분도 굉장히 속으로 마음이 굉장히 다급하겠다. 왜냐하면 잊혀지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특히 대선 주자로서는 잊혀진다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악몽이거든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언론의 이 주목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또 광주는 말하자면 문재인 대표에 대한 아주 거부감이 있으니까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또 매력적인 지역이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요즘 또 광주 저쪽에서 호남 쪽에서 또 인기가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 있죠. 이거는 극히 가변적이고 앞으로도 몇 번을 더 조정 기간은 수없이 거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선 주자분들 문재인 전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 또 지금 박원순 시장 너무 조급하게 자꾸 하면 이게 이른바 흔한 말로 헛발질을 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냥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말고 그냥 광주를 방문하시더라도 정말 광주시와 서울시가 서로 협조해서 같이 공동의 발전을 기하는 그런 어떤 결실 있는 그런 방문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군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박원순 시장이 광주에 방문하고 이제 호남이 최근에 쟁점이 되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밝혔다시피 원래 예정된 일정이었었는데 선거 국면이니까 늦췄다가 지금 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보는데 박원순 시장보다는 주변의 참모들이 상당히 박원순 시장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여전히 잠재적인 차기 대권 주자의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